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좀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개인, 기관, 외인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이었는데 여전히 어렵게 우리 장, 미국 장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을 포함해서 경주마 최고의 글로벌 기수들과 함께 미국 장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은 요즘에 우리 대기실에서 야 요즘 신기가 있다. 돗자리 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발빠르게 언제나 내다보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당초 경주마 처음 시작했을 때 3월 FOMC가 실은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아마 3월 FOMC에서는 긴축에 대한 패를 보여줄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을 지금 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월 달 FOMC가 열리게 되고 이 5월 FOMC에서는 정말로 긴축에 대한 모든 로드맵, 패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건 곧 결국 변곡점이라는 뜻일 텐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5월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서 시장의 방향성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FOMC를 두고 큰 시험이 남았다. 큰 시험 전에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청해 주시고요. 거대한 흐름, 변곡점 얘기를 했는데 이런 때 꼭 필요한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에셋 반포 WM 장혜성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주마 월화수목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화요일 경주마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미국 시장의 저점을 깰 수 있다고 정확한 예측을 하신 우리 정스트라다무스 매크로의 신이 계시고요. 또 옆에는 제가 미국 주식하면서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미국 주식의 신이 있습니다. 그럼 넌 뭐냐? 저는 지점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모시고 있죠. 이분들의 해안을 개인 투자자의 시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장에, 이런 시황에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바바리안 리서치의 장희석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미국 주식의 신이라고 소개받았는데요. 저도 너무 힘듭니다. 네, 진짜 미국 시장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생생한 미국 주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이디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희석 이사님 신도 정희석 팀장님은 신도 힘들다 이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일리 이슈가요. 환율이에요. 강달러.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오늘도 1260원 넘고 있죠. 언제까지 가요? 결국 5월 3일 FOMC 회의 끝나고 우리 이제 장이 5월 5일 우리는 휴장 아니겠습니까? 5월 6일 정도면은 환율에 대한 큰 방향성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이제 1250원 이게 상단이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제 103을 봤는데 1250원도 일단 깨졌습니다. 1260원대, 1270원대도 봤죠.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3을 상당히 좀 넘어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제 5월 FOMC 회의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계획들, 블루프린트들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올 텐데 오늘 또 이따가 많이 얘기하겠지만 저는 0.5%포인트 인상을 하지만 6월에 0.75,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5월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정말 강했던 달러,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크게 꺾이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수 또 환 쪽에 말씀하시는 분은 1,300원, 1,350원 이후도 얘기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 달러의 강세는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 1,300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셨고요. 어쨌든 내일 모레 이틀간은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쎄요, 그것도 역시 선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달러 강세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일단 이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요. 이게 다른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신흥국 대비해서 미국이 강하게 금리를 끌어올릴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유럽을 보시면요. 중국 마찬가지죠.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지만 경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올리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하고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붙었다가 지금은 미국이 더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똑같은 금리를 주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환율 강세 요인인데 그렇다면 역시 환율의 변곡점도 시장의 변곡점과 동일하게 이번 FOMC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긴축과 금리 인상의 경로 6월에 0.75%가 아닌 0.5% 정도의 힌트만 주어도 시장과 환율의 변곡점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FOMC가 중요하고요. 네. 약간 그런 기운이 감지가 되면 네. 이틀 동안에도 약간 기대감으로 약간 미래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달러가 1267원, 1270원 가까이 가니까요. 미국 주식이 조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해도 못 사겠어요. 네, 예? 너무 지금 비싸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뭐 사실 뭐 달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미국 주식 투자를 이제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네.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환율을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에 좀 강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번 주에 이제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전혀 사실 솔직히 감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강하게 지금 재차 주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좀 환율을 차치하고라도 좀 무리하게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조금 올랐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제 올랐으니까 뭔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을 저는 좀 새벽에 잠을 좀 안 자고 찬찬히 살펴봤거든요. 네. 5분 단위로 그 지수 수익률이 플러스 1에 갔다가 네. 마이너스 0.5로 갔다가 왔다 갔다 엄청나게 노동을 쳤군요. 네, 지금은 미국 투자자, 미국의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개인 투자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네.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무리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시험 앞두고 모험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큰 시험이 내일 모레 그걸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건 거죠. 네. 예. 그러나 이제 모험을 하지는 않지만 네.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금과 은, 국제 금값, 국제 은값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달러 못지않은 안전자산이 네. 역시 금, 뭐 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 은, 특히 은 같은 걸 과도하게 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뭘 느끼느냐?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더 강한 달러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러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타 금은을 시세를 죽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진짜 달러 강세라면 굳이 금과 은을 이렇게 죽이면서까지 홀로 달러가 저렇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당장 다음 주면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나오게 되겠지만은요. 이번 5월 FOMC를 기점으로 일단 달러 강세는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그 다음 쪽 상대 통화죠. 유로라든가 파운드가 굉장히 치고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5월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원화도 상당 부분 이제 강세 기조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막 달러가 이렇게 높아서 어떡하지? 막 1,300원 가면은 막 외환 위기 막 현재 이런 분위기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한 쪽입니다. 달러가 지금처럼 강세면 미국의 득실은 뭐고 우리의 득실은 뭡니까? 우리 뭐 수출업체는 뭐 좀 좋을 건데 그걸 한번 따져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당연히 수출 업체들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만 근데 상대 환율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그 원화도 약세지만 엔화가 더 약세죠. 네. 그러면 일본 기업하고 경쟁을 붙는 기업체 우리 기업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원화 환율이 올랐다고 원화 약세가 됐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도한 달러 강세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투자금이 그 해외 투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단지 우리랑 경쟁을 하는 엔화 대비 원화가 좀 약세가 된다던가 이러면 사실 수출 기업들은 좋을 수가 있죠. 그럼 미국은 뭐가 좋으냐? 일단
글쎄요. 항상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풀잖아요. 네. 그렇다면 항상 어느 순간에 특히 경제가 좋을 때마다 공격을 받는 게 야,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 기축통화가 되겠어?라는 항상 그런 의구심과 공격을 받는데 이런 달러 강세가 나올 때마다 그런 의구심은 싹 사라지게 되는 네. 거고요.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역시 달러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채무국이에요. 네.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갚아야 될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일정 정도의 달러 강세는 미국한테는 좋다.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지금 주주총회를 하고 뭐 이미 끝낸 데도 있습니다만 미국도 지금 주주총회가 한창이죠. 네.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주주총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뭐 당연히 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네. 주주총회가 예. 가장 주목을 받았고, 오마하에서 있었다고요? 예, 저 조용한 동네인 오마에서 있었고, 네. 제 체감적으로는 평소보다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정말 요동을 치고 있고 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전 세계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이제 워런 버핏은 지금의 이 시장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네.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무슨 주주총회가 콘서트 전시회 뭐 이렇게 뭐 뻑적지근하게 하는 모양이죠? 예, 뭐 항상 그 굉장히 그런 걸 보면서 좀 부럽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예. 받았어요. 항상 그렇게 좀 콘서트처럼 하긴 했었는데 진짜 수많은 투자자들 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게 한 주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 한 주가 얼마? 한 주가 제가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 안 한 나는데 주가 이제 네. 5억 원이 넘는데 와, 이 한 삐주를 주가- 갖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삐주는 삐주를, 예. 한 몇십만 원 정도 예. 따라서 삐주를 갖고 아 있어도 그런 들어갈 게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그냥 들어가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뭐 그리고 또 Q&A 같은 것도 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주주총회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찰리 먼거 부회장까지 90이 넘은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오신 분들하고 막 투자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러는 모양이에요. 한 60개의 질문을 반나절 동안 다 받으면서 답변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부러운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그거를 방해하는 주총권이 있고 근데 여기는 정말 자본주의 네. 시대에 올바른 기업 경영과 주주총회, 주주를 위한 그런 행사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주주분들은요. 네. 30년, 40년 된 주주분들도 있어요. 손자의 손을 잡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일부러 자녀에게 자본주의와 경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주식을 사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단 한국경제TV 뭐 특파원분들도 가셔서 네. 소식 전해준 거 봤었고요. 또 여러 경제 유튜버 분들도 많이들 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3년 만에 열렸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2년 동안 못했으니까.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또 이게 선착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6시부터 줄 섰다고 뉴스가 나오지만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신 분도 네.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버핏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 여러 가지로 부럽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발 이런 왜냐하면은 이게요 주주의 중요성을 워렌 버핏은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주주로서 그 자기가 투자한 기업들을 바라보고 또 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회사의 주주분들에 대해서는 네. 이런 행사를 매년 개최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뭐든지 잘 되면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버핏도 투자 잘 되고 이러니까 네. 90세 이상까지 저렇게 정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점장님도 지점장 되시고 더 건강해지신 거 아니에요? 더 어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지금 성적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뭐 손실 액수로만 보면은 조 단위 손실이기는 한데요. 글쎄 2조 손실 났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정확한 수익률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 네. 굉장히 선방한 뭐 손실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도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목 차별화, 워렌 버핏도 시장이 무너진다기보다는 종목에 베팅을 했던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뭘 샀나 봤더니
저와 좀 마음이 많이 통해요? 통합니다. 역시 보면 오래 사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너지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에너지. 역시 정유의 쉐브론이 있었고요. 예. 옥시덴털, 그렇죠. 천연가스, 아. 석유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가 엘러겐이라는 이제 보험사들 세 개가 굉장히 눈에 띄게 예. 굉장히 많이 좀 비중을 실었습니다. 네. 가령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0억 달러니까 네. 원래 한 뭐 3, 40억 달러 있다 쳐도 200억 달러를 실었었으니까 네. 이 정유와 천연가스 이런 쪽에서 상당 부분 좀 비중을 실었던 것들을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공격적 투자. 시장은 아직 우리 워렌 버핏님께서 저렇게 산다는 것은 시장 자체의 훼손은 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조 손실이면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총 자산이 얼마 중에 2조예요? 뭐 400조 되니까요. 400조. 네, 400조 중에 2조. 뭐 0.5%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조 손실을 본 뒤에 64조의 주식을 쓸어 담았다. 애플을 7,600억을 더 샀다. 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워렌 버핏이 지금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 저평가돼 있다. 아. 이런 저평가된 종목을 지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워렌 버핏이 지금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 옥시덴탈, 네. 예, 그 오일앤가스 기업이죠. 같은 기업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워렌 버핏이 너무 당연하게 투자할 만했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옥시덴탈과 같은 이런 오일앤가스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네.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마치 그때 막 경제가 엄청나게 망가질 것처럼 하면서 이런 원유 기업들 정말 앞으로 정말 안 좋아지겠다.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네.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불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 레가시 기업들은 이제 다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와서 봤더니 경제는 뭐 미국에 한정 놓고 보더라도 미국 경제 뭐 지금 경기 둔화의 우려는 있지만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회상을 휩쓰느냐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 지금 에너지 난 때문에 지금 오일앤가스, 뭐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가격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옥시덴탈이 그 워런 버핏이 매입했을 때 가격을 보면은 2019년도보다 훨씬 쌌거든요. 네. 그러면은 살만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은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건데 지금 시중에 있는 다양한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주식이 굉장히 많고 네. 이런 주식을 약간 박앤셀 개념으로 좀 사들이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가 진작에 옥시덴탈 하면 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너지 주식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버핏도 이런 걸 샀다니까 그러면 지금도 에너지 주식 뭐 석유, 가스 이런 쪽은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정유가 어느 정도 시세가 뭐 흔들리고 있대지만 대체 에너지를 같이 믹스하는 네. 걸 뭐 저는 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이제 차화정이죠. 네. 자동차 화학 정유들에 대한 그러니까 차화정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이런 트렌드가 저는 한 2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결국 또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인 것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기업만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핏의 투자 방식에서 지점장님이 보시기에 뭘 응용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핏도 작은 금액이지만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고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불과 몇 달 전에는 살만한 싼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도박판 같다. 네. 이 얘기는 너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면서 쏠림 현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된 기업을 찾게 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늘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물론 아직도 버핏이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현금을 투입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빠져 있어서 상심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네. 더 추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플조차도 이 정도 빠졌으면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동안 버핏은 애플이요. 갖고 있는 게 계속 오르면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조금씩 팔아왔어요. 팔아도 비중은 늘어났으니까 주가가 계속 하도 많이 올라서 조금 더 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론 머스크가 주식 투자자들한테 훈수를 뒀어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네. 뭐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네. 길게 투자하면은 좋은 성과, 좋은 수익이 난다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얼핏 들으면은 테슬라 주식 팔지 말아주세요 같은 느낌의 자기는 자기 주식 팔잖아요. 뭐 그 테슬라 주식을 판 거는 이제 트위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플랫폼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 차원이라서 뭐 어느 정도 좀 판 이유는 좀 납득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뭐 버핏과는 약간 좀 상반된 투자 전략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얘기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특히 뭐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괜찮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기서 뭘 듣고 뭘 가려야 될까요?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사실 이번에 좋은 서비스나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장기 투자하라라고 한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자기의 성공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테슬라도 과거에 몇 번 정도 망할 뻔하기도 했었고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컸었지만 실제적으로 뭐 최근 한 3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와 같은 주식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잘 참고 잘 버틴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저는 좀 한번 긍정적인 코멘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끔 도지코인 이야기하거나 약간 좀 뜬금없이 이런 얘기 왜 하지? 시장을 교란시키잖아요. 예, 가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코멘트들은 사실 저 뭐 테슬라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그런 코멘트들은 좀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고 버릴 내용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비전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 비전을 보여준다. 비전과 그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것들을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계속 가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품성과 능력을 타고난 인물, 타고난 CEO. 실은 주식 시장이 묘해가지고요,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따박따박 성실하게 하는 거를요 좋아할 때도 있지만 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개미와 배짱이에서 약간 배짱의 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최적화된 인물.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외계인이란 소문이 그건 아니겠고 일론 머스크의 뭘 볼까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셨을 텐데 저희가 오늘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트위터 내용, 전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웬일로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그죠? 물론 그동안 했던 소리도 올바른 소리지만 굉장히 점잖고 정석적인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이거잖아요. 자신이 믿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스타벅스를 4잔 5잔 먹는다면 스타벅스 주식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아이폰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고 맥북을 쓰고 집에 가면 맥 프로가 있으면은 애플 주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치시키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테슬라 차를 몰고 테슬라 차를 사고 싶으시면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했던 게 시장이 패닉에 빠진다고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얘기만 듣고 보면 워렌 버핏이 할 법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물론 다 당연히 아까 정의석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주식을 나는 어쩔 수 없이 트위터 때문에 팔았지만 당신들 팔 필요 없어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만큼 또 테슬라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고 저는 또 보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응원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또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주식 장의 패닉을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미국의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옳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어떠한 판단도 안 내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네, 오히려
올해 이번 주 FOMC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네.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굳이 어제 주식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변동성이 너무나 요동을 쳤습니다. 네. 저도 뭐 미국 주식을 그래도 좀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뭐 자부하긴 한데 와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본 적이 있나 싶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리긴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약간 자기의 판단을 믿고 세게 네. 베팅을 하는 그런 전략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어요? 그런 상품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네. 변동성 지수가 있겠죠. 네. 뭐 여러분들 빅스라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차트 나오면 이제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빅스 지수가 32.34로 끝이 네. 났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변동성이라는 건요. 시장이 오를 때 증가할까요? 빠질 네. 때 증가할까요? 변동성은 빠지고 주로 빠질 때 증가합니다. 예, 예, 예. 예, 오를 때는 좀 완만하게 오르고 예. 빠질 때 급격한 네.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이 빅스가요. 20 아래면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고요. 네. 30을 넘어가면서부터 변동성이 강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40을 넘으면 이거 극단적이에요. 40을 언제 넘었었냐? 네.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2020년 네. 3월에 한 66 정도까지 찍었었고요. 음. 그 전에 40을 넘었던 건 딱 두 번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2008년과 2011년 그걸 제외하고는 40을 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게 극단적인 게 한 번 왔었고 지금도 30을 넘었으면 변동성이 큰 건데요. 네. 이게요. ELS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시장이 빠져서 더 낮게 들어갔는데 쿠폰이 올라갑니다. 네. 쿠폰이 더 좋아요. 왜? 시장이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변동성 지수 빅스는 정방향 투자, 역방향 투자가 당연히 둘 다 있겠죠. 네. 그런데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지 떨어질지를 맞추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40을 넘었을 때는 오히려 역방향 투자를 한다든지 20 밑에서 너무 안정적일 때는 정방향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요. 이게 빅스가 한 20 밑으로 떨어져야 주식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죠. 그때는 이미 주식이 많이 올랐겠죠. 네. 빅스가 30인데 35, 36에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클 때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저가 매수를 하시는 보조 지표를 활용하시기를 저는 좀 권해드립니다. 그걸 이제 요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상품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아요? 선물같이 막 위 아래를 맞추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하시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질지 줄어들지를 방향성 투자하시는 거기 네. 때문에요. 단순하게 빅스의 정방향, 역방향 투자하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물론 그거에 연구가 많이 돼 있으셔서 나는 방향성 투자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투자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보조 지표로 지금 네. 변동성이 큰 구간이구나, 안정적인 구간이구나 판단하시는 지표 정도로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오랜 주식 격언 중에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다면서요? 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떠나? 다 물려 있는데. 지금 워낙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격언이 언론에 더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격언대로 우리가 이제 오랜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네. 저는 이 격언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한 10년 정도 이제 데이터 뽑아 보면은 네. 이 격언이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격언에 대해서 좀 과거에는 약간 뭐 미국의 이제 세제 뭐 세금 뭐 세제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좀 자금이 상반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생기면서 이제 5월까지 매수세가 확 몰렸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그럴 때 약간 좀 나왔던 격언인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격언이 진짜 근거가 사실 뭔지 저도 좀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그냥 격언이 있다고 해서 시장을 떠나라? 그건 너무 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5월에 팔고 네. 이 사람들이 6월부터 네. 여름 휴가들 준비하잖아요. 그것도 뭐 분명히 이거 팔고 여름 휴가 가려고 파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찾아봤더니요. 네. Sell in May라는 게 네. 미국 증시는 역대 증시입니다. 연말 연초에 그러니까 비전 같은 것들을 네. 많이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속출을 하죠. 그러면은 1월부터 그 호재를 가지고 시세를 내고 달립니다. 네. 네. 근데 그 약발이 쉽게 말해서 한 3월, 4월부터는 네.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재료가 없으면 왜 주식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 약발 떨어졌으니까 5월에 팔고 떠나라. 그래서 sell in May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요즘은 안 그렇죠. 네. 재료가
뭐 하루 다르게 쏟아지고 그렇죠. 있고 네. 특히 올 5월 같은 경우에는 네. 재료 소멸이 아니라 지금 재료를 확인해야 되는 이제 네. 달이 됐습니다. 5월 FOMC. 그래서 셀린 메이는 저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만 저는 어떤 재료를 확인하더라도 네. 시장은 오를 카테고리는 오르고 네. 내릴 카테고리는 현재 많이 떨어졌어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네.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다시 결론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가 무조건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물가주, 그러니까 물가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만 이번에 5월에서 FOMC 네. 권고기 나오면 다시 갈 수가 있지. 뭐 저는 여기에 뭐 50bp 올리고 75bp 올리고 이거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거는 팔고 살 거는 사는 5월이 돼야 된다. 현명한 이렇게 판단?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게 뭐냐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식으로 좀 불려서 종합소득세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지금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글쎄요, 저도 세리메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월별 수익률표 좀 보시면은 이게요. 그 세리메이 5월에 팔으라는 얘기는요. 네. 4월까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거의 그렇지. 통계가 지금은 네.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지금 그게 아니죠. 보시면은 11월부터 4월까지의 6개월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저 네. 표를 보시면.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올해는 어땠냐면요. 올해 11월부터 4월까지는요. 거의 역대급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만약에 오히려 바이인 메이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바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는 거지 셀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네. 보고 있고요. 물론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게 섹터별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셀인 메이를 그게 이제 5월부터 빠지기 때문이 아니라 네. 4월까지 되게 좋았다 원래는. 근데 네. 올해는 4월까지가 최악이었다. 네. 4월에만 나스닥이 13% 빠졌어요. 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셀인 메이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린메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세린메이가 안 통했다면서요? 네, 잘 데이터가 맞지 않았고요. 사실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했듯이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십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네. 이례적인 비정상 환경입니다. 네. 매크로가 인플레이션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굳이 이 근거가 약간 빈약한 이 격언을 네. 고지고대로 들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서학개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종목, 뭐 다들 아시는 아까 일론 머스크 얘기도 했는데 테슬라, 애플,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저도 있는데요. 하필 왜 이게 하필이면 최근에 확 떨어져가지고 14% 빠져가지고요. 아니 그래도 다른 거 빠질 때 잘 견디는 듯 했어요. 근데 한꺼번에 훅 빠졌어요. 4월 29일인가요? 마이너스 14%.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야, 이거 왜 이럽니까? 일단 실적이요 쇼크가 났죠. 일단은 네. 진짜 순이익 적자 전환하는 거는 예상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지난 4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을 굉장히 늘려줬던 건 리비안 평가 차익이었는데 네. 리비안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실적을 1분기 실적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 늘었습니다만 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 빠졌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에서 38억 달러의 적자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반토막 났느냐? 네. 심지어요. AWS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는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을 65억 달러를 냈는데 근데 영업이익이 37억 달러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에서는 한 30억 달러 까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물류비, 유류비, 인건비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아. 비용에 있어서. 네. 고정 추가 비용이 한 60억 달러가 더 들었다라고 네. 실적 발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자, 수요는 탄탄해요. 그리고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글쎄요, 이제 저희 뭐 당사 애널리스트 말로는 2분기가 아마 가장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비용 더안 문제가 좋아요.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역시 가격 인상으로 극복을 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가격 올렸죠. 그다음에 풀필먼트라고 해서요. 이게 그 아마존이 파는 게 아닌 제3자가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 가격도 올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자기네 쇼핑몰에서 이용할 때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이 위드 프라임이라는 버튼을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자, 수요는 탄탄하고 가격은 올립니다만 비용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거에 좀 숙제를 안고 있는 그게 지금 현재 아마존의 현 주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은 여전한 거잖아요. 예, 사실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네. 없고요. 그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존이 이커머스 사업이 앞으로도 잘 되겠다라고 싶은 그런 지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MZ 세대한테 물어보더라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 아마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MZ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이를 들으면서 아마존을 계속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존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코로나의 수혜를 정말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작년 한 하반기부터 이제 뭐 오미크론도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리오픈이 되면서 이커머스 사업의 성장률이 코로나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이 적극 반영하고 있다. 성장률이 뭐 50% 이상 가까이 막 나오다가 이게 뭐 한 자릿수 뭐 10% 초반 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 뭐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기업도 아마존 얘기하다가 쿠팡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쿠팡은 지금 현황이 어때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요. 아마존, 쿠팡 그리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이 다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률은 코로나 때보다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 지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은 뭐 인건비, 물류비 뭐 등등해서 비용은 하나같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탑라인 그로스라고 하는 매출 성장은 꺾이고 있는데 비용은 올라간다.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쿠팡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은 쿠팡 개별 기업이 뭘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적인 뭐 트렌드, 뭐 구조적인 이커머스 산업의 이제 구조적인 이제 한계에 최근에 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출이 22조 이러면은 지금 우리 기업 중에 이마트 매출 온 오프라인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매출이란 자체도 일단 몸집 불리기, 시장 선점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자 독식을. 근데 좀 안타깝게 제가 보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거대한 인플레이션과 그동안에 이제 이런 가능한 건 돈이 넘쳤기 때문에 이런 시도도 하는데 양적 긴축이라는 긴축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아마존 이야기도 했지만 아마존 제국이죠. 근데 아마존 제국이라는 것과 아마존이 성장을 하고 수익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과는 저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부터는 뭐 이런 아마존 지배력이 대단해. 뭐 이런 독점력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 우리 소비자가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된다. 잠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배달 플랫폼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보면은 커피 한 잔도 배달 맞아요. 시켜서 마시더라고요. 돈이 넘칠 때는 그게 됐죠. 근데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어떤 소비자가 그 소위 말하는 배달 팁 주고 커피료 해가지고 그 플랫폼 수수료까지 내고 해서 커피 한 잔을 배달을 할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업은 꺾이게 되는 막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커머스 업체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은 이커머스 시장이 둔화가 된다면 이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여기가 다시 우상향을 할 일은 당분간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이 굉장히 세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게 있어요. 그 뭐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구글 실적 발표할 때 유튜브의 성장이 좀 위축된 게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삶의 경로가 약간 온라인화 되는 거에 대한 방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뚝 떨어진 건데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점유율 싸움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지금 키 팩터는 돈을 벌어주느냐 이익이 성장하느냐를 시장은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그나마 쿠팡이나 다른 그 경쟁자들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는 어쨌든 작년 4분기부터 많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요. 이 물류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일단 끝이 나고 감가가 끝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비용 효율화, 그 운영의 효율화가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분명히 앞서갈 수 있는 게
올 3분기부터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얼만큼 비용 통제를 하는지가 약간 아마존의 주가의 키 팩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은 아마 못 쫓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분명히 차별화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 크게 재미가 없을 거고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못 들어오잖아요. 잘.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라고 있잖아요. 네. 요 시장을 뚫리면 이제 신흥 시장이 생기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 뚫기 힘든 거죠. 그거는 저도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은데요. 네.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등의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의 저력이라고 저도 네.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아마존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존 최근에 이제 국내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국내 대형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 형태로 들어온 걸 보면은 사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마존이라고 하는 이제 선전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기업도 공략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또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미국이나 서양 쪽에서 막 소위 얘기해서 떴는데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잘 안 되는 게 몇 개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월마트가 철수했고요. 일단. 그죠? 야후도- 그렇지 월마트가 있죠. 야후도 예전에 국내 진출을 과거에 시도를 네. 하다가 국내는 잘 안 통했죠. 네이버가 네, 장악을 네, 했던 거고요. 네. 호텔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정서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팝도 있어요. 팝도 네, 맞습니다. 거기선 떴는데 여기서 네. 안 되는 게 있고요. 거기선 이런 노래가 있었나 하는데 우리는 여기선 많이 뜨고. 부르는 게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페이스북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지금 널뛰기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 많이 안 하실 거예요, 요즘. 특히 이제 미국의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틱톡은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또 떨어졌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보면 광고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광고들이 다 애플이 제공해줬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 어떠한 서비스를 좋아할 것인지를 타깃팅해가지고 애플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를 쐈었는데 작년부터 애플이 페이스북한테 데이터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제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이슈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망가졌었죠. 이 큰 두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이 뭐 최근에 그동안 많이 폭락을 했는데 충분히 저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난 후에 나타난 반등은 정말 페이스북이 이번 분기에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네 정도. 그리고 뭐 보니까 밸류에이션도 좀 싸고 이 정도의 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지, 사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 어른 말씀에 네. 이름 함부로 바꾸지 마라.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메타로 바꾼 다음부터 이런 거 아닙니까? 메타로 바꾸긴 했는데 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싶어서 바꾸긴 했는데 네. 실제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대로 못 하고 있고 투자도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메타버스 사업과 같은 경우는 애플이 한두 발짝 더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조커버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좀 투자라든지 비용을 적절하게 좀 통제해가면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전략적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오히려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주도권이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메타버스 했는데 메타버스에 그렇게 빠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요. 네. 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넘쳐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쓸 돈이 넉넉하면 네. 뭘 못하겠습니까? 메타버스도 꿈꾸고요. NFT? 아, 그때는 돈이 넘쳐나니까 다 그랬다 이거죠? 네, NFT도 하고 막 그림 하나에도 50억씩 사고 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엔 이렇게 될 거야. 네. 먼저 선점해야지 하겠지만 막상 금리가 튀기 시작하고요. 네. 물가가 인플레가 되고 시중에 돈이 마르고 네. 지금 마르는데 앞으로 석 달 뒤, 6개월 뒤에 더 마른다고 한다면 네. 지금 막 메타버스 가상 토큰 사고 네. 벌써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도 앞으로 뭐 찬반 논란이 많이 있지만 네. 일단 그 세계에서 당장의 먹거리,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차 기름 넣는 거, 네. 예, 빵 사 먹는 거, 뭐 네. 쌀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더 돈이 몰리고 아.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도 계속 악수에 악수를 둔다. 네. 플랫폼도 실은 사양에 그러니까 메타 네. 플랫폼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 네. 거기에 메타버스를 잡은 건요. 이게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가죠. 네.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 메타버스 세상이지만 네. 현재 메타버스는 일단 쉴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저는 상당 부분 메타 플랫폼이 악수를 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에 돈을 말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딴 데 신경 쓰겠냐? 네, 그겁니다. 아니 이게 타당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분명히 몇 년 뒤에 올 네, 미래는 오게 맞습니다. 되죠. 그런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당장 안 잡히는 거죠. 근데 약간 메타버스는요, 이 메타가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악수여도.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정인석 기사 얘기했듯이 젊은 MZ 세대들의 페이스북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하니까. 아빠가 내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빠가 없는, 엄마가 없는, 선생님이 없는 플랫폼을 찾아서 네. 인스타를 했더니 인스타도 이제 가입을 하시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제일 먼저 MZ 세대들이 갈 네. 거예요. 재페토 안 하시잖아요. 네. 그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메타는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실적에서 좀 보면 그나마 실적이 다 컨센을 하회했는데 급등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 그 사용자가요. 그래도 일간 사용자가 3천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사용자도 2,300만 명 증가해서 29억 4천만 명이 월간 사용자가 나왔어요. 이게 어쨌든 다 뭐 페이스북 안 한다 해도 네. 어쨌든 신세계나 이런 이게 유럽이 900만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수치거든요. 약간 그래도 쓸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좀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보면서 퍼가 한 16배 정도예요. 네. 그런 부분은 있어서 메타버스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뒤 얘기라서 네. 글쎄요. 저는 먼 미래는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재미없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아니 저는 저희 아이가 뭐 자꾸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제페토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네이버 주식 샀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메타의 세상은. 근데 그 사실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는 뭐 메타버스를 꿈꿉니까? 진짜 먹고 살기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분명히 맞는데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6월에 옵니다. 6월에 뭐가 오냐면요. 애플이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여는데 네. 그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애플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그 VR, AR 기기, 그러니까 네.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가 새로 나오거든요. 네. 그 새로운 기기가 어떠한 소프트웨어와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항상 기대를 할 만한 게 뭔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갖고 와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네. 그런 애플이 6월달에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그때 애플이 주는 힌트가 굉장히 이게 정말 좋은데 우리가 썼을 때 효용이 굉장히 큰데라고 하는 감각을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한다면은 사실 그때는 좀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역시도 지금의 안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6월에 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한번 가볼게요. 예. 예.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예요. 예. 이거 어떡합니까? 넷플릭스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과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과 마찬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어려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소비자들의 시간을 가지고 싸우는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사실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OTT,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 넷플릭스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국내에 보면 티빙도 있고요, 왓챠도 있고 정말 다양한 플랫폼들과 소비자들의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리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영화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에서 경쟁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투자는 또 계속적으로 빠친코 같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플이 이번에 보여줬듯이.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성은 둔화가 되고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분은 버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700도 말이 안 되지만 지금도 과매도 상태예요.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팝콘을 극장에서 먹게 해줬어요. 그럼 일단 극장 가서 영화 볼 것 같아요. 한 1년간은. 근데 그 지나면은 다시 또 글쎄요. 일단은 궁금했고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극장에 가지만 또 편하게 넷플릭스를 보는 건 한 1, 2년 뒤에는 다시 그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글쎄요. 좀
굳게 마음을 먹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버텨야 되고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일단 반토막 나면요, 이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럼요. 이걸 어떡할 겁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자, 이번 주 살펴봐야 할 증시 스케줄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 화수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에서 5월에 FOMC 회의가 열리고요. 네. 수요일에서 우리는 5월 5일이겠죠. 현지 네. 우리나라 시간 넘어오는 그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앞으로 올 한 해 긴축 스케줄을 QT 포함해서요 네. 확인할 수 있지 않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4일에는 S&P 나오지만 이제 글로벌 서비스 PMI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4월달 관련한 제조업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다 안 좋거든요. 네.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자 5월 FOMC가 여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4월에 non-farm payroll 비농업 부분 이제 신규 고용자 수 나오고 실업률까지 나오게 되면서 와 이번 주가 정말 지표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4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까지 나오게 되니까 큰 틀에서 변곡다운 변곡의 한 주가 드디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시험 앞두고 자꾸 경고방동하지 마라 라고 그러는데 이번 주가 그런 주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자, 미국 시장의 프로덕션 쇼크 우리도 녹록치가 않죠. 지금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작의 바닥 누구도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멈출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좋은 기업의 하락은 기회일 수 있다. 여기서 단서는 좋은 기업의 하락입니다.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지금 견딜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주마 여기까지 달리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